해질녘, 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에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를 드리운 키 큰 나무들은 황혼의 희미한 빛 아래 말없이 서 있었고, 묘지 특유의 서늘함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하늘마저 잿빛으로 물들어 쓸쓸한 풍경을 더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한 남자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돌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기억과 슬픔을 담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박진태 회장, 한국 재계에서도 가장 베일에 쌓인 인물로 알려진 냉철한 기업가였습니다. 50줄에 들어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짙은 머리칼 사이로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였습니다. 이 남자가 수많은 역경을 딛고 남부 지역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그 견고하고 권위적인 모습 뒤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을 홀로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 이수연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 후로 박 회장은 세상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지냈습니다. 저택의 고용인들조차 그의 감정을 읽기 어려워 그저 조용히 그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이 주말마다 고급 세단을 직접 몰고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그 목적지를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바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무덤 앞,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슬픔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에도 박 회장은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그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정성껏 관리된 묘비에는 이수연 여사의 젊은 시절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30대의 청초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박 회장의 심장은 예리한 통증과 함께 조여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시절,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사업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알려진 그였지만 아내에게만큼은 지극한 사랑을 바쳤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아내의 무덤 앞에서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뇌와 회한을 조용히 털어놓곤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주지 못했던 것,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던 순간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흰 국화 다발을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고 박 회장은 마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먼지라도 털어내듯 묘비를 부드럽게 닦았습니다. 고요한 묘지,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그의 슬픔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더 머물다가 어둠이 내리기 전에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막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연 여사의 묘 바로 옆에 12살 남짓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몸을 웅크린 채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박 회장은 소년이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으며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갈색의 낡은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음산하고 황량한 묘지의 분위기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혹은 누군가에게 발견될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소년이 다른 무덤도 아닌 바로 아내의 묘 바로 옆에 누워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여기서 하필 내 아내의 묘 옆에서 자고 있는 거지? 박 회장은 당혹감과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소년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든 모습은 오랜 시간 지쳐 잠들었다는 것을 짐작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년이 인기척을 느낀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가늘게 떨리던 속눈썹이 천천히 올라가며 눈이 떠졌습니다. 눈앞에 위험 있는 모습의 중년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본 소녀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겁먹은 표정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년의 크고 동그란 눈에는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궁지에 몰린 작은 짐승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도망쳐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소년의 겁먹은 모습에 박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는 두 손을 천천히 펼쳐 보이며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 회장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왜 이 무덤 옆에서 자고 있었지? 그제야 소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박 회장은 소년의 겁먹은 표정을 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어딘 줄은 아니? 여긴 묘지잖니. 무섭지 않니? 소년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여긴 조용하고 사람들이 잘 안 와서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아요. 잠시라도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갈 곳이 없어 공동묘지에서 잠을 청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니.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집 없는 아이인가? 저 낡은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수많은 무덤 중에서 내 아내 이수현의 묘 옆이었을까? 어느새에는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고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소년이 얇고 낡은 옷 한 벌만 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소년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소년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싸늘한 공기에 몸이 떨려왔고 또 몹시 지치고 배고파 보였기에 결국 잠자코 재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박 회장의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집 없는 아이의 서러움과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이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걱정돼서 그런단다.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든 할아버지라고 부르든 괜찮다. 내 이름은 박진태란다. 소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소년의 불안함을 느낀 박 회장은 한숨을 쉬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디서 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듣자 소년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반사적으로 아내의 묘비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소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간중간 말을 끊어가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계세요. 아빠는 여기 안 계세요. 말을 마친 소년은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소년이 고아일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묘지,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박 회장은 도저히 이 아이를 이곳에 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낯선 아이의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마음,
그리고 아내 이수연에 대한 기억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손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다. 일단 나를 따라오너라. 따뜻한 곳에서 뭐라도 좀 먹어야지. 안 그러니? 소녀는 고개를 들어 놀라움과 망설임이 뒤섞인 눈빛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낯선 사람을 만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박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폐가 아니다. 나도 내 도움이 필요하단다. 묻고 싶은 것이 좀 있어서 그 말에 소년의 눈빛에 호기심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나 지치고 배고팠습니다. 결국 소년은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은 소년을 자신의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소년은 처음에는 잔뜩 움츠러들어 창밖만 힐끗거렸습니다. 아마도 평생 이런 고급 차는 타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잠시 후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내가 좋아하는 거, 소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통 밥이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면 돼요. 그 말에 박 회장의 가슴이 다시 한번 먹먹해졌습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어떤 아이들은 그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꿈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번화한 거리의 모습은 방금 전 묘지의 쓸쓸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박 회장은 너무 붐비지 않는 소박한 국수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소년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길 가던 삼촌과 조카처럼 평범하게 국수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소년은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수를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는 국물이 식기도 전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굶주렸던 것처럼.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소년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소년이 국수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나서야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니? 아저씨에게 내 이름을 말해줄 수 있겠니?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우. 예요. 그래, 민우구나. 박 회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민우야, 아까 아저씨가 물었잖니. 왜 하필이면 그 무덤 옆에서 자고 있었던 거니? 혹시 그 무덤의 주인을 아니? 민우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국수 그릇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무덤의 꽃이 아주 예뻤고 사람들도 잘 안 와서 그냥 우연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끊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민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혹은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이제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자꾸나. 민우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댁에요? 저는 감히. 박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준 셈치자. 내가 길에서 자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구나. 결국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소년 강민우는 처음으로 서울 외곽의 부촌에 위치한
재벌 회장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저택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높은 천장의 현관홀에는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민우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하인들의 인사를 받으며 짧게 지시했습니다. 내 조카 아이다. 객실로 안내하고 씻고 쉴 수 있도록 준비해주게. 하인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하녀가 가져다준 새 옷으로 갈아입은 민우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두 눈은 여전히 놀라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푹 자거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나 이 여사, 가정부에게 말하면 된다. 민우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박 회장은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로 들어선 박 회장은 푹신한 안락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습니다. 왜 낯선 소년이 하필이면 수연의 무덤 옆에 있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는 믿을 만한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김동현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이사, 부탁할 게 있네. 강민우라는 아이인데 12살쯤 되었을 거야. 그 아이의 가족이나 배경에 대해 알아봐 주게. 혹시 이수연 여사와 관련된 단서가 있는지. 전화를 끄는 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이를 섣불리 집에 들인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운명의 이끌림일지도 모른다는, 아내 수연과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고아나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남긴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는 낯선 소년 민우의 모습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마치 해독 불가능한 메시지처럼.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넓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은 평소 습관대로 저택 정원을 가볍게 조깅했습니다. 거실로 내려오니 민우가 소파에 앉아 두꺼운 풍경 사진첩을 넋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잠은 잘 잤니? 민우는 화들짝 놀라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네.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일찍 깼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우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분수가 놓인 돌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저택의 웅장한 모습은 민우를 다시 한번 압도했습니다. 박 회장은 차분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민우야,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민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우요. 원광이요. 박 회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묘지에서 자기 전에. 어디서 살았니?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길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민우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과거를 밝히기를 꺼리거나 혹은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배고프지? 아침 식사 준비하라고 할까? 민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는 예상보다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예의 바르게 식사를 했습니다. 박 회장은 식사 중에 슬쩍 물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니?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거나 중도에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박 회장은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그였지만 상처받고 경계심 많은 한 소년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동현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우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 회장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던가? 김 이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부모가 없는 고아로 되어 있습니다. 7살 때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고 그 후로는 친척 집과 길거리를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지낸 것 같습니다. 가끔 싸구려 여인숙에서 잠을 자기도 했지만 최근 몇 달간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박 회장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다고 하던가? 김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파악된 친척은 없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아이 본인이 모르거나 연락이 끊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뭔가? 김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가 8살 때 심한 폐렴으로 시립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 위기에 놓였었는데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 병원비 전액을 지불해 주었다고 합니다. 병원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후원자는 이수연 여사님의 인상착의와 매우 비슷했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그 아이를 도왔다고 그는 애써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수고했네. 전화를 끄는 박 회장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민우가 왜 하필 수연의 무덤 옆에 있었는지, 왜 그 아이에게서 묘한 이끌림을 느꼈는지, 모든 것이 안에 수연과의 연결고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끈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민우를 다시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민우를 데리고 아내가 생전에 가꾸었던 하얀 장미 화단 앞으로 갔습니다. 민우야, 아저씨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를 도와준 분을 기억하니? 민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어떻게? 박 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아내 이수연이었다. 이 무덤의 주인이자 내게는 생명의 은인인 셈이지. 민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그분이 회장님 부인이셨다고?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오늘에서야 아내가 너를 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진작 알았더라면.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미 돌아가셨다니. 소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하지만 가질 수 없었던 가족의 따뜻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민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내가 여기 왔으니 아저씨는 이것이 수연이가 바라는 일이라고 믿는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돌봐주마. 수연이가 너를 돌보려 했던 것처럼 그 말에 민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녀는 박 회장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전함과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우는 공식적으로 박진태 회장의 저택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저택의 고용인들뿐만 아니라 박 회장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부는 어린 소년이 겪게 될 어려움을 걱정했지만 다른 일부는 박 회장의 결정에 의구심을 품거나 심지어 소년이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내 조카처럼 여기겠다. 내 집에서 살 것이다. 누구든 이의가 있다면 내게 직접 말하라. 더 이상 아무도 감히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민우는 여전히 낯선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주로 거실이나 서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고 감히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민우에게 먼저 다가가 물었습니다. 민우야, 학교에 다시 다니고 싶지 않니? 아저씨가 알아봐 줄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그 말에 민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요? 저도 공부 정말 하고 싶어요. 하지만 친구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돼요. 박 회장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니? 내 은인인 수연이도 내가 공부하는 것을 분명 응원했을 게다. 그렇게 민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민우를 중학교 과정의 야간 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학업 진도 차이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민우는 특유의 성실함과 끈기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학교 공부 외에 민우는 점차 그림에 대한 남다른 재능과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저택 서재에 걸린 명화들을 넋놓고 바라보거나 몰래 종이와 연필을 빌려 주변 풍경을 스케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은 민우가 기억과 사진에 의존하여 이수연 여사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서툰 솜씨였지만 그림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순간 박 회장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 역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으며 고아들을 위한 무료 미술 교실을 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민우가 그 꿈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민우를 격려했습니다. 계속 그려보렴. 혹시 물감이나 캔버스가 필요하면 아저씨가 사주마. 민우는 뜻밖의 지지에 놀라면서도 감사함에 눈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의 가족, 특히 그의 동생 박상철과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 박지우는 이 상황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이 낯선 아이에게 빠져 회사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민우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아들 지우는 영상통화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쉽게 믿으세요? 저 녀석이 사기꾼이거나 누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심어놓은 첩자일 수도 있잖아요. 박 회장은 단호하게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서 직접 본 것도 아니잖니. 이것은 내 결정이고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 그 후로 부자 사이에는 서먹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했고
박 회장 역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성장하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이러한 가족 내부의 갈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학업과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면 그는 조용히 정원 한쪽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얀 장미를 그리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림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용기를 내어 박 회장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미술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정말 멋지구나. 아저씨는 내게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다. 그 칭찬은 소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수연 아주머니를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담아 그려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제 실력이 부족할까봐 두려워요. 박 회장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렴.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단다.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제는 마음속 깊이 어머니처럼 여기게 된 그녀를 위해 최고의 그림을 그리겠다고. 그때부터 민우는 이수연 여사의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화폭에 담아내려 애썼습니다. 동시에 병원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짧지만 강렬했던 친절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몇 달 후, 민우는 새로운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학업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 중학교 1학년 정규 과정에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그를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시키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 중 일부가 민우를 시기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녀석, 고아 주제에 운 좋게 재벌한테 빌붙었대. 그들은 민우의 가방을 숨기거나 노트를 찢는 등 유치한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민우는 분노했지만 꾹 참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몰래 찢어진 가방을 꿰매는 모습을 가정부에게 들켰고 이 사실은 박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격노하여 학교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우는 오히려 당황하며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이 저를 더 미워할 거예요.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너를 계속 괴롭히게 둘 수는 없지 않니? 결국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학교에서 우수 학생으로 칭찬을 받자 질투심에 불탄 아이들 몇몇이 하굣길에 민우를 밀쳐 넘어뜨린 것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민우는 그만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 끝에 얼굴에 멍이 든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퉁퉁 부은 민우의 얼굴을 본 박 회장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싸우면 안 된다. 하지만 당하고만 있어서도 안 돼. 만약 저들이 계속 너를 괴롭힌다면 다른 학교로 옮기자.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픔을 애써 참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전학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이수연 아주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요. 소년의 강인한 모습에 박 회장은 다시 한번 감동했고 그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민우는 학업과 그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방과 후에도 미술 선생님께 따로 지도를 받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그림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박 회장은 걱정스러운 마음의 이유를 물었고 민우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요. 나중에 이수연 아주머니 초상화를 정말 멋지게 그리고 싶어요.
그의 열정과 끈기는 점차 주변 친구들의 시선마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민우의 순수하고 친절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고, 심지어 어려운 과목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민우는 진정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달 말, 박 회장은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심장 질환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민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막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박 회장은 민수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다. 치료 잘 받으면 된다. 너무 걱정 마라. 아저씨는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니까. 수연이에게 한 약속도 아직 다 지키지 못했고, 병을 알게 된 박 회장은 업무량을 줄이고 김동현 이사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민우와 함께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한때 적막했던 저택은 이제 부자, 아닌 부자의 잔잔한 대화와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머뭇거리며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곧 전국 청소년 미술 대회가 열린대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 회장은 민우를 격려했습니다. 왜 망설이니?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도전해봐야지. 아저씨는 내 재능을 믿는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민우는 밤낮으로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물감과 캔버스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대회를 며칠 앞두고 민우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품에 안은 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수연 여사의 초상화였습니다. 배경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는 정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민우는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 회장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민우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 그림이 본선에 진출했대요. 박 회장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글썽이며 민우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정말 잘했어. 그 순간 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민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감격에 겨워 박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집 없는 소년이 마침내 꿈의 문턱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을 앞두고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재벌 회장 박진태, 숨겨둔 혼외자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터뜨린 것입니다. 기사에는 박 회장이 갑자기 입양한 소년이 사실은 과거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차에서 내리는 파파라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수연 여사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혼외자라니, 역시 재벌들은 문란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악의적인 소문은 박 회장의 명예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고 주주들은 불안감을 표출했습니다. 민우는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박 회장이 공경에 처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와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박 회장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집을 떠나려던 순간,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박 회장은 이미 민우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욕을 먹으시니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 말에 박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민우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리석은 생각 마라. 내가 왜 내 짐이 된다는 말이냐? 명예? 나는 평생 그런 것에 연연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수연이의 뜻을 이어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에게는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다. 내가 떠나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박 회장의 진심 어린 말은 굳게 닫혔던 민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며 세상의 편견과 비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민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폭풍우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의 아들 지훈이 미국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갑자기 귀국한 것입니다. 그는 예고도 없이 저택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지훈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온 집안이 스캔들로 시끄러운데 제가 어떻게 미국에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통곡하실 일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말은 박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민우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성격이 불같고 오만하다는 그 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믿는 것이냐?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설명해보세요. 왜 저런 고아 녀석을 집에 들여서 친아들보다 더 아끼시는 겁니까?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위층으로 도망치려던 순간 박 회장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여기 있거라. 너도 이 집의 가족이다. 지훈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가족이요? 누가 인정한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멋대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박 회장이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지훈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내가 계속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저 아이는 내 어머니가 생전에 목숨을 구해준 아이다. 내가 저 아이를 데려온 것은 내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어머니라는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지훈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민우 역시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실에 홀로 앉아 두 아이 사이의 갈등을 걱정했습니다. 지훈은 그의 유일한 핏줄이었기에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민우 역시 아내를 대신해 보듬어주고 싶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고 심장병까지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먼저 민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꼬마.
잠깐 나랑 정원으로 나가지. 민우는 불안했지만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정원의 노란 등불 아래 지우는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아버지 혼외자 맞지?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지훈이 형. 저는 고아예요. 형 어머니 이수연 여사님께서 저를 구해주셔서 박 회장님께서 저를 데려와 주신 거예요. 지우는 민우의 겁먹은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하고 자비로웠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군. 하지만 그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널 너무 감싸고 도는 건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두려워요. 저는 그냥 공부하고 그림 그리고 형 어머니께 은혜 갚고 싶을 뿐이에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지훈의 마음속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동생 아닌 동생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우리 어머니도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하셨는데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수연 여사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엄마랑 닮은 구석이 있네. 좋아, 일단 여기 있어봐. 하지만 내가 너랑 쉽게 친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말을 마친 그는 퉁명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쌀쌀맞은 말투였지만 처음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청소년 미술대회 시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최종 심사 결과 2등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민우는 긴장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본래 박 회장이 함께 가기로 했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훈이 아버지 대신 민우와 함께 시상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상식장, 사람들은 20대 초반의 훤칠한 청년이 12살 남짓의 작은 소년의 손을 잡고 나타난 모습에 의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라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객석을 내려다보니 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뿌듯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수상 소감을 묻자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을 저를 구해주시고 제게 그림 그리는 꿈을 꾸게 해주신 이수연 여사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저를 아들처럼 돌봐주시는 박진태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약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순간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보다 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지훈은 마침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경쟁 상대도 재산을 노리는 침입자도 아닌 존중받아 마땅한 재능 있고 착한 아이라는 것을. 시상식이 끝나고 지훈은 민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서 민우가 트로피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본 박 회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정말 잘했어. 직접 가서 축하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지훈이 형이 같이 가줬어요. 박 회장은 아들 지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의사는 박 회장에게 앞으로 심장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아버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빨리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아버지가 더 이상 힘들어하시지 않도록. 그는 이수연 여사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남편에게 회사 일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평온한 삶을 즐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민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빠. 거실에 걸 수 있도록. 이수연 아주머니의 아주 큰 초상화를 그려보면 어떨까요? 아빠가 언제든 아주머니를 보실 수 있도록요. 마치 곁에 계신 것처럼 놀랍게도 지훈이 그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옛 사진이나 자료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두 형제 아닌 형제는 함께 그림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지훈은 창고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낡은 앨범과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민우는 밤낮으로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연필 스케치부터 시작하여 색을 입히고, 덧칠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이수연 여사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장미 정원을 배경으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거대한 캔버스 위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던 날, 민우와 지우는 함께 그림을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었습니다. 박 회장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아내의 초상화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우와 지우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 회장은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고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얘들아. 아빠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는 두 팔을 벌렸고 지훈과 민우는 다가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가족의 상처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비로소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결코 하나 되기 어려울 것 같았던 세 사람은 한 여인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 속에서 마침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우는 결코 완전히 멈추지 않는 법. 민우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예전에 서연이를 괴롭혔던 삼촌 박상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학교 앞에 찾아와 자신이 민우의 유일한 혈육인 친삼촌이라고 주장하며 민우를 다시 시골로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박 회장이 거액의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그를 아동 유괴 및 불법 입양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우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박상만은 과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우를 구박하고 내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남지 않았던 유품마저 팔아버렸던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이제 민우가 재벌의 양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돈을 뜯어내려 찾아온 것입니다. 민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떨었습니다. 박상만은 계속해서 협박했습니다. 내 놈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이 불법 입양하라는 사실을 세상에 다 까발려 버릴 테다. 바로 그때 하굣길에 민우를 데리러 왔던 지훈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훈은 분노하여 차에서 내려 박상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뭐야?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이야? 박상만은 지훈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뭔데 참견이야? 나는 이놈 삼촌이다. 내가 얘를 데려가겠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지훈은 박상만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내 동생한테서 당장 떨어져.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려던 찰나 박상만은 지훈의 기세에 눌려 욕설을 퍼붓고는 도망쳤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이 모든 일을 숨기려 했지만
지우는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민우를 다그쳐 모든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우는 즉시 민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박 회장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민우야, 걱정 마라. 아빠가 사람을 시켜 저 자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도 없는지 확인해보겠다. 조사 결과 박상만은 민우에 대한 어떤 법적 보호자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민우를 방임하고 학대했으며 친권 포기 각서까지 썼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만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박 회장을 협박했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상만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협박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세등등하던 박상만도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여 결국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한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박 회장과 지우는 그런 민우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너를 지켜줄 테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민우는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버지와 형이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민우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맞이했을 때 학교에서는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민우는 예술제의 하이라이트인 연극 공연의 무대 배경 그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동생을 위해 기꺼이 물감과 캔버스 구입을 돕고 커다란 무대 배경을 함께 만드는 등 열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진정한 형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연 전날 밤, 민우는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무대 배경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동생을 데리러 학교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즉시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민우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민 회장의 심장 상태가 매우 위독하며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망설일 시간도 없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민 회장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민우는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지훈 역시 옆에 서서 초조하게 손을 떨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민우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목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꼭 이겨내실 거야. 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보셔야 하잖아. 울지 마. 한 번도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 본 적 없었던 두 형제는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민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중환자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민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웠어요. 이것은 민우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를 아빠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입양하라고 생각하는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쇠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울지 마라. 내 아들. 옆에 서 있던 지훈도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후
박 회장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책을 읽어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지훈 역시 오만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동생 민우와 함께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때때로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의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박 회장이 퇴원하던 날, 저택은 마치 축제 분위기 같았습니다. 고용인들은 이수연 사모님 돌아가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따뜻했던 적은 처음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박 회장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회사 지분 대부분과 경영권을 김동현 이사에게 넘기고 자신은 명예 고문 역할만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중한 시간은 오롯이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오후 그는 정원에 앉아 민우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지훈도 찾아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때 냉랭했던 세 사람은 이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망설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작은 그림 전시회를 열어서 고아들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것이 돌아가신 이수연 어머니의 꿈이기도 했잖아요. 박 회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무척 기뻐하실 게다. 옆에서 듣고 있던 지훈도 놀랐습니다. 내가? 전시회를? 아직 14살밖에 안 됐는데 민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의 뜻을 잇고 싶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전시회 준비에 힘을 모았습니다. 박 회장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훈은 전시장 대관과 홍보를 도왔습니다. 민우는 밤낮으로 그림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는 학교 친구들 중 그림에 재능 있는 몇몇에게도 참여를 독려하여 각자 작품 한두 점씩을 기부받아 자선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박 회장의 명성 덕분에 이 소식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벌 회장의 양자가 여는 자선 전시회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박 회장과 지훈은 민우를 격려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이 관심을 좋은 일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자. 전시회 개막일, 민우는 유명 인사들을 많이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선생님, 그림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고 민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저를 구원해주신 저희 양어머니, 고 이수연 여사님을 기리기 위해 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그분의 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그림을 구매해 주셔서 아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년의 진심 어린 연설의 장내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기꺼이 그림을 구매하여 자선 기금에 동참했습니다. 어떤 부유한 관객은 이수연 여사가 좋아했던 하얀 장미 정원을 그린 그림을 예상가의 몇 배나 되는 높은 가격에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모금된 금액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민우는 모금액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객석 한쪽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박 회장은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아내는 곁에 없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은 민우를 통해 이렇게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민우는 분명 아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전시회장에서 민우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유명 청소년 미술교육센터의 원장이 민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학생의 그림에서 놀라운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혹시 전문적으로 미술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 센터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민우는 놀라움과 기쁨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가 기대로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자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라면 아빠는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민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래전 길거리의 고아 소년 앞에 이제 꿈을 향한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은 늘 빨리 지나가는 법.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 회장은 은행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생 박상철이 박 회장이 건강 문제와 가족 일에 몰두하는 틈을 타 유령 회사를 내세워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했던 내부의 배신은 그룹 전체를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박 회장은 분노와 실망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급히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김동현 이사를 비롯한 충성스러운 임원들의 발빠른 대처와 지훈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횡령 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결국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박 회장은 자신의 건강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 경영의 최전선에 나서는 대신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 즉 가족과 함께 보내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현 이사에게 회장직을 승계하고 자신은 명예고문으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지만 박 회장은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수연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인생은 짧아요. 부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그는 가족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해 여름, 민우가 15살이 되었을 때 미술교육센터로부터 2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내가 멀리 떠나면 아빠는 내가 많이 보고 싶을 게다. 하지만 내 꿈을 위한 길이라면 가야지.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오너라. 내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게다. 민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약속할게요.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언젠가 엄마의 꿈처럼 그림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화가가 될게요. 곁에 있던 지훈도 동생을 격려했습니다. 공부 끝나면 꼭 돌아와야 한다. 우리 집에는, 그리고 아버지 곁에는 내가 필요하니까.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형. 형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한때 서로를 미워했던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민우가 파리로 떠나던 날, 공항에는 박 회장과 지훈이 함께 배웅을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민우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연락 자주 하거라. 무슨 일이든 생기면 즉시 아빠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건강 잘 챙겨야 한다. 민우는 아버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시끄러운 공항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훈도 동생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헤어짐의 아쉬움 속에서도
민우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꿈을 펼치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비록 늦게 만났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하게 연결된 가족이 든든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민우는 파리에서 미술 공부에 매진하며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지훈 역시 자신의 꿈을 찾아 미국으로 돌아가 IT 분야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박 회장은 김동현 이사가 이끄는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에서 꽃을 가꾸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보냈습니다. 가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는 가정부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내게 두 아들을 남겨주고 갔구먼. 하나는 내 핏줄이고 하나는 내 마음의 아들이지.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후회는 없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박 회장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충만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미술 공모전에 초청받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주제는 현대 사회 속 인간의. 민우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묘지 옆에서 잠들던 고아 소년에서 재벌 회장의 양아들이 되어 미술가의 길을 걷게 되기까지. 그는 이수연 여사, 아버지 박 회장, 형 지훈, 그리고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의 중심에는 슬픈 표정의 남루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따뜻한 빛을 바라며 손을 내미는 온화한 모습의 여인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배경에는 하얀 국화꽃을 안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림은 어둠과 빛, 고통과 사랑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결과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민우는 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최 측은 그에게 유럽 순회 전시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젊은 예술가에게는 매우 드문 영광이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들은 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장 먼저 아버지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프랑스에서 상 탔어요. 박 회장은 전화기 너머로 기쁨에 겨워 목매인 소리로 외쳤습니다. 만세. 내 아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 엄마. 수연이도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할 게다. 두 사람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웃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에서 지훈에게도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꼬맹이, 축하한다. 내가 표 끊어서 당장 프랑스로 날아갈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순회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민우는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아버지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하얀 국화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박 회장의 모습을 발견한 민우는 달려가 그의 품에 힘껏 안겼습니다. 아빠, 저 돌아왔어요. 아빠와 엄마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겠어요. 박 회장은 웃으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아주 잘했어. 그날 밤,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도 휴가를 내어 동생의 귀국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때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저택은 이제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의 존재는 단순히 그 자신의 삶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외로웠던 박 회장의 삶을 구원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이어준 것입니다. 그 후 몇 년이 더 흘러 민우는 17살이 되었고 박 회장은 민우를 법적으로 완전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구청에서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에 서명하던 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간에 박진태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져보는 아버지의 이름.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한 내 아들, 우리 박씨 가문의 일원이다. 기분이 어떠냐?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부시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요, 아빠. 그동안 꿈꿔왔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제는 한국에서 IT 벤처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훈도 가족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음료수 잔을 높이 들고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자, 우리 동생 민우가 정식으로 내 동생이 된 것을 축하한다. 예전에 못되게 굴었던 거 미안하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미술대회 때 저 데려다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 잔을 부딪혔습니다. 박 회장은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꿈이 이루어진 듯했습니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벽난로 위에 걸린 아내, 수연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하게 타오르는 벽난로 불빛 속에서 아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어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봤지?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생겼어. 시간은 계속 흘러 민우는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따뜻한 인간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무료 미술 교실을 열고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수연 여사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재벌 회장의 양아들이 아니라 재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술가로 기억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아버지 박 회장과 형 지훈이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던 민수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직도 제가 처음 묘지 옆에서 자고 있던 날 기억하세요? 그때 아빠가 저를 쫓아내실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박 회장은 눈을 감고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차갑고 쓸쓸했던 묘지에서 잠들어 있던 작은 소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만남이 이렇게 기적 같은 인연으로 이어질 줄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억하고 말고. 그때는 나도 참 어리석었지. 하지만 내 눈빛을 본 순간 내 마음이 움직였단다. 아마 내 엄마가 하늘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게 아닐까.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빠와 엄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게요. 인생은 짧으니 사랑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재벌 회장이 아내의 무덤가에서 잠든 소년을 발견하며 시작된 이야기는 가슴 뭉클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폭풍우와 오해, 눈물과 아픔,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적인 연민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민우는 따뜻한 가정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기회를 얻었고, 평생을 고독과 후회 속에서 살아왔던 박 회장은 딸 아닌 아들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수연 여사의 선한 마음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기적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만남과 시련, 그리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민우처럼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재벌의 아들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 회장처럼 우리 모두가 과거의 잘못을 극적으로 만회할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인생은 짧고 사랑은 영원하며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타인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때 우리 삶에는 분명 기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